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리학 과탐 만점 히어로 김영입니다. 오늘 그 개념풀 강좌를 같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 개념풀이라고 하는 책, 요게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 강좌는 이 교재를 아주 10분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다 본다고 하나씩 다 체크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구성은 지금 전체가 거의 한 50강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안쪽에 보면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책 한번 참고 좀 해볼까요? 16쪽 보면 탄탄 내신 다지기부터 해서 도전 실력 올리기 이런 걸로 각 챕터마다 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이 수록이 돼 있고 뒤쪽에 가다 보면은 수능 도전하는 수능 그 정리하는 실전 수능 도전하기라는 문제들도 요거는 보통은 이제 기출 또는 이제 기출제 변형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 내용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자세하게 좀 실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공부했었던 하루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좀 압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조금 너무 기본 문제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풀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초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기초까지는 아닌 거고 아주 기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수능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파트를 먼저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이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파트가 지금 10쪽에서부터 몇 쪽까지냐면 13쪽, 14쪽까지 이어지는데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이쪽은. 그래서 아주 짧고 굵게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통합과까지도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라 깊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정말 짧고 굵게 정리를 해볼 거니까 10페이지 먼저 펴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운동의 표현이라는 게 나와요. 자, A, 운동의 표현. 우리 용어들 정리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이게 운동의 표현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 뭐 가속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물체가 운동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물체는 정지하거나 또는 운동하는 상태 두 상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시간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에요. 일종의 정지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위치 변화가 없어요. 위치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거는 위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운동은 시간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고전역학에서는 항상 모든 물체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다 동일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일한 거고 그 안에서 그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이제 정지했느냐 운동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이게 나중에 뒤쪽 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들어가면은 시간의 흐름이 서로 이제 상대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적이다. 고전역학이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상태로 나눠볼 수가 있다. 위치 변화가 없는 정지, 위치 변화가 있는 움직임이 있는 운동 상태. 이렇게 둘을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속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속도하고 속력하고 구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냥 속도 두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물체의 빠르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 정도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체가 운동을 하냐 안 하냐 요걸 따지는 값이 바로 속도다. 그리고 그때 그 속도의 크기를 빠르기라고 하고 이걸 속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빠르기, 크기를 속력으로 나타내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거든. 물리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물체 A라는 애가 10m/s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 A는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현재로는. 방향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A는 운동 상태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0이 아니잖아요. 그쵸? 운동하고 있는 상태고, 자,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느냐? 10의 크기만큼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물체 B가 있으면, B가 있다면, B가 만약에 20m/s의 속도를 간다. 뭔 뜻이냐? 물체 B도 역시 운동하는 상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 A에 비해서는 2배만큼의 큰 운동 상태를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C라는 애가 있는데 C가 0이야, 속도가.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C는 속도가 없다, 운동 상태가 없기 때문에 정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주는 값이다. 그리고 그 운동 상태의 크기, 빠르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해서 숫자로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방향은 물리학 원에서는 가볍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표현을 합니다. 부호로만 표현을 해요. 자, 플러스라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위면 위, 앞이면 앞 이렇게 한쪽 방향을 기준으로 그걸 이제 플러스로 잡는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운동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속도를 이제 완성을 하면 자,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속도인데 속도의 크기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방향은 부호로 표현을 해준다. 이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표현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다? 바로 물체의 현재 운동 상태 또는 하여튼 운동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물리량이다. 이때 속도의 크기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주는데 그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향은 어떻게 표현을 한다? 바로 부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준다. 이게 바로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이다. 아시겠죠? 자, 이동거리하고 변은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이 뒤에서도 나와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를 했다는 거는 물체가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알겠죠? 이때 힘은 여러 개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힘들의 합친 효과, 그러니까 합력이라 그러지. 그게 결국엔 물체의 운동 상태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운동 상태의 지금 변화라 그랬잖아요. 운동 상태의 변화. 요거의 힘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이 운동 상태의 변화를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변화를 우리는 델타라고 표시를 해요. 기호로. 그 다음에 운동 상태니까 V인 거야 그냥. 아시겠어요? 델타 V라고 하는 게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힘이 원인이 돼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요. 또는 힘이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으면. 즉 힘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V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다시 델타 V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힘인데 이때 델타 V라고 하는 애는 운동 상태의 변화 전체 값이에요. 왜 내가 전체라는 말을 쓰냐면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시간 간격, 구간을 줬을 때 그 구간 안에서 전체 운동 상태의 변화를 속도의 변화, 델타 V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값인 거야. 그런데 물체의 운동이 시간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의 변화, 전체의 변화도 중요하긴 한데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체 운동 자체가 시간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전체 이 구간 동안의 전체 속도의 변화, 운동 상태 변화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물체가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비교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물리량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요. 속도 변화에 대한 시간,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라서 델타 V를 시간으로 나눠준 물리량을 하나 더 정의를 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A라고 하고요. 액셀러레이션의 약자고 가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보는 그런 값이란 얘기예요. 그런 물리량이다. 물리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크기를 속도처럼 숫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방향은 역시 똑같이 부호로 표현을 할 건데 예를 들어 봐 줄게.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이런 거 이제 단위라고 하잖아요. 단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자,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좀 되면 이 물리량에 관한 강의를 제가 따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10m/s 제곱만큼 한마디만 더 할까 그냥? 이 10m/s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냐면 10m/s의 persec랑 같아요. 속도 변화의 시간 정의란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m/s 제곱이라는 단위가 가속도의 단위가 되겠지. A는 10만큼의 가속도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초당 단위 시간당 10의 크기만큼의 속도 변화, 즉 운동 상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B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아이의 가속도가 뭐 예를 들어 50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A에 비해서 B는 속도의 변화,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가 5배나 크다. 즉 무슨 얘기? A에 비해서 B는 운동 상태 변화가 5배만큼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빡세게 지금 운동 상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 상태의 변화는 사실 빠르기의 변화만 우린 다뤄요. 물리학원에서는. 근데 이제 물리학 2 가면 방향의 변화까지도 다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이 크기는 숫자로 표현하는 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빡세게 변한다. 5배만큼 뭐 빠르기, 방향 또는 둘 다 얘보단 얘가 빡세게 변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가속도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리학 2 방향까지 다룬다. 예, 어렵죠?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물리학 2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리 선생님이 물리학 2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좀 있는 편이죠. 그죠? 자, 어찌됐든 A하고 B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A에 비해서 B는 5배만큼의 빡센 운동의 어떤 운동 상태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속도다.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단위 시간에 대한 어떤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가속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사전적인 어떤 정의만 이렇게 쭉 보면서 뭐 밑줄 긋고 외우고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전혀 써먹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읽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거기 내용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책은 이동거리하고 변위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동거리와 변위.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이동한 양이죠. 물리량인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양이고 변위는 변화한 위치다라고 얘기를 해서 책에도 되게 얘가 잘 나와 있는데 뭐 X라는 위치에서 Y라는 위치까지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 경로 따라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그냥 그대로 이동거리. 변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직선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직선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위 직선거리. 이건 이제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벡터. 방향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X라는 지점에서 Y라는 지점까지 띡 연결을 한 선. 그러니까 어느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같이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굳이 따지면 우리 사실 내신 문제에서도 나오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거 통합과학 정도나 아니면 중학교과학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값이고 단위는 당연히 m/s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자의 단위가 미터고요. 분모의 단위가 세크 시간이라서 그래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시간 분의 이동거리. 이게 미터 퍼 세크다. 둘이 단위는 같아요. 단위는 같고요. 얘는 진짜 그냥 딱 빠르게 얘기하는 건데 속도랑 속력이랑 사전적인 이제 딱 정의를 보면 우리는 아까 속도라고 하는 건 개념은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알아둬야 적용하기가 편해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딱 비교했을 때 속력하고 속도를 딱 비교하면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들어가서요. 항상 속도는 속력보다 그 크기가요. 이렇게 돼요. 네. 기억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변이하고 이동거리를 비교했을 때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을 수는 있어. 무슨 얘기? 직선으로 가면 같아요. 그런데 만약 경로를 막 이렇게 꽈서 가잖아요. 꽈서 간다 그랬을 때는 이동거리가 훨씬 길죠. 자, 이때는 변이보다 반드시 이동거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변이는 이동거리랑 같거나 혹은 작아야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속도와 속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 10쪽에 속력과 속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요거는 책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을 몰라도 되는데 미분 개념입니다. 그래서 딱 그 순간에 대한 속도가 순간 속도 그거는 미분 다 아니? 뭐 리미트 하는 거 알죠? 몰라도 돼요. 평균 속도라는 평균값 진짜 이 구간에서 이 시간의 구간을 딱 두고 거기에서 속도가 얼마나 변해가는지 요거 보는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 평균 속도라는 말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평균 속도. 자, 문제 잘 풀고 싶잖아요. 그럼 내 얘기 딱 들어야 돼. 평균 속도. 요거 되게 중요해. 평균 속도는 근데 여기 책에 주어진 것처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전체 시간 구간 분의 전체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딱 놓고서 평균 속도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물리학 1에서 다루는 운동이 뻔하기 때문에 그 운동에서는 이렇게 안 구해도 돼요. 근데 평균 속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 지금은 그냥 동그라미만 하고 넘어갑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가속도,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물리량으로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 우리는 순간 가속도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평균 가속도예요. 이게 물리학 1이야. 순간 가속도가 평균 가속도인 겁니다. 물리학 1에서는요. 그 정도까지만. 예,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시간 딱 구간을 줬을 때 그 안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 요거만 다루는 게 물리학 1이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가속도의 방향과 속력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보면은 우리나라 교재들 특징인데요. 네모 쳐놓고서 이렇게 꼭 외워야 될 것 같잖아. 조건 봤을 때 이렇게 띡띡띡띡.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글쎄요. 좀 이해를 하면 굳이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아니면 표를 이렇게 주고서 외워 안 이래도 되거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외웠을 때 우리가 보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스펙트럼이 쫙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많이 강요를 하죠. 별로 안 좋아. 이게 가속도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플러스 값이면 운동 상태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운동 상태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다 보면은 0이 될 수도 있지. 지금 무슨 얘기? 운동 상태가 0이라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표로 외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거. 그 밑에 여러 가지 운동에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에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등속 직선 운동은 너무 쉬워서 의미가 없어. 등속 빠르기가 같아요. 한자가 이렇게 되나?
맞을 거야 아마. 간만에 아는 거 나왔거든요. 직선은 몰라 한자는. 자, 운동 뭐 됐어요. 등속 빠르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빠르기로, 예를 들면 10m/s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다. 무슨 얘기? 똑바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방향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방향이 변하게 되면, 방향의 변화가 생기면, 이래버리면 이제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근데 등속 직선이면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를 기호로 바꿔주면 결론, 얘는 델타 V가 0인 겁니다. 이래서 관심이 없어요. 델타 V가 0이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얘가 0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힘이라고 했는데 힘이 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물음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지.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또는 뭐라고 다니면 운동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가 이거 말고 이제 정지도 있거든. 이게 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일정한 빠르기로, 뭐 속도로 또는 정지해 있는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문제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면 얘가 없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시하는 그런 걸 이제 알짜임이 없는 상황이야. 알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요런 문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런 문구로. 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없어요. 너무 쉬워서. 알겠죠?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요 얘기를 꼭 기억하자. 일정한 속도로 또는 정지해 있는 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한다? 델타 V가 0이다. 지금 무슨 얘기? 힘이 없더라. 운동 상태가 안 변하더라. 둘 중에 하나 뭐하고 뭐?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황이더라. 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12쪽에 뭐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 밑에 보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해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네모 박스 띡 해갖고 외워! 이러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우리는 1단원에서 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지금 공식이라고 계속 주면서 이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1단원에서 뭐만 나오느냐? F는 ma.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죠. 뉴턴의 그 힘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운동의 법칙에서 나오는 식인데 그거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이렇게 막 쓸데없이 이렇게 막 식 써놓고 네모 박스 쳐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이러면은 니네들은 꼭 외우려고 하거든 이걸. 이거 외우고 나서 응용이 되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박스를 쳐갖고 이게 뭐 해갖고 외웠어.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 뭘 생각을 하냐면 항상 숫자를 뭘 어떻게 여기다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지? 이거 고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야 이거 숫자 이거 어디다 A가 얘냐? V0은 뭐야?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니까 그거 고민하다 시간 다 가고요. 결국에는 답을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고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자료를 100% 10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 문제를 잘 풀려면 이런 공식들을 활용을 하고 싶으면 사실 공식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조건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직선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이 왜 그러냐면 등가속도인데 직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그냥 등가속도 운동은
어떤 게 있냐면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 예를 들면 지구를 인공위성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요.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빠르기가 일정한 거죠. 그리고 얘는 일정한 물리투 얘기를 좀 빌려오면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각도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초당 단위 시간당 돌아가는 각도가 일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등가속도 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냐면 등가속도 운동,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 무슨 얘기? 구심가속도라는 게 일정해요. 네, 어렵죠.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게 바로 등속 원운동이라서 이거는 물리학원에서 안 다루거든요. 안 다루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만 합니다. 예. 왜냐면 직선이란 조건이 안 들어가면 더 빡세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G라고 하면 Gravitational Acceleration, 중력 가속도. 보통은 고등 과정이니까 이제 10m/s 제곱 줄 거고요. 통합과학에서부터 이렇게 줬죠. 자, 얘를 0m/s에서 낙하시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유낙하 대표적이죠. 자, 이 운동, 이런 물체의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아예 시간도 한번 줘볼까요? 시간 4초 정도 낙하를 했을 때 그때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V는 얼마게 계산해 볼래요? 그럼 또 V는 GT였나? 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뭐였지? 뭐 이런다고. 공식을 외우면 이래요. 그럼 V 값에 이게 G는 어디다 대입하고 T는 어디다 대입, 이거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박스 쳐가지고 이 공식 같은 거 외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단순한 물음인데 공식을 외워버릇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걸 바꿔서 물어보면 되게 쉽거든. 자, 0m/s인 물체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무슨 얘기냐면 1초에 10m/s라는 속도의 변화가 생겨요. 운동 상태 변화가 생기고 4초 동안 그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거 시가 어떻게 대입할래? 이걸 고민하지 말고요. 바꿔볼게요. 자, 김밥을 사러 갔는데 한 줄에 1,000원이야. 4줄 사면 얼마예요? 이건 바로 나와요. 4,000원. 이게 계산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초에 10인데 4초 가면 40 변하니까 40이죠. 너무 당연한 거지. 그쵸?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이렇게 공식을 외워라 막 이러면서 박스 이런 게 잘못인 거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얘의 운동을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보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왜 그리느냐, 뭐 주어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조금 간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뭐 그렇게 정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은 0초일 때, 시간이 0일 때 찍 이렇게 늘어나요. 일정하게. 그쵸? 찍 늘어나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VT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프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그래프들 다 이름 다 이렇게 붙여요. Y, X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VT 그래프가 따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뭐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가속도 운동을 공부를 하면서 항상 VT 그래프, ST 그래프, 그다음에 AT 그래프가 있어. 얘네들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게 변환도 해봐야 돼. 막 이런 걸 강요받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1도 필요 없다는 거. 그래프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프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래프 이름 붙일 때는 Y, X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읽을 땐 뭐라고 읽냐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즉 X에 대한 Y 그래프라고 읽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나온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오는 과학 실험에서 탐구해서 조작 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작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X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근데 이게 물리학이니까 물체의 운동을 다루잖아요. 그럼 물체의 운동은 뭐에 의해서 정의된다? 시간에 의해서 정의된다. 따라서 X축이 시간이 와요, 보통. 그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이 얼마나 변해가느냐. 이걸 보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들 뭐 보면서 여기서 뭐가 뭐 어떤 의미고 뭐가 어떤 의미 이런 걸 외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전혀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줄게요. 우리 출발 속도를 줍시다. 10으로 줍시다. 10. 그러면 이게 이제 50이 되겠지. 변화가 40 나타날 거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4초. 예. 그다음에 여기가 10. 그다음 여기가 최종 속도가 얼마? 50이 되겠지. 이때 식이 지금 그 세 가지가 주어져 있을 거야 아마. 그 위에 보면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뭐 주어져 있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래프는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Y축은 단위가 미터/세크 속도니까요, 운동 상태. 그 다음에 X축은 초입니다. 그럼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해야 돼요. 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딱 보면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에 꺾인 점이나 꺾인 점, 이 시점이 되는 거죠, X축. 꺾인 점 또는 뭘 보느냐, 0을 찍는 점. 이걸 보세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건 X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Y가 더 중요한 거고, 꺾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한 거냐, Y의 변화가 훅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됐다거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Y의 변화가 완전 패턴이 그전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 점을 전후로 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예측할 수가 있느냐, 여기 물리학이니까. 이게 뭐 화학에서 나왔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꺾인 점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화학 반응이 종료됐네? 아니면 첨가물이 들어갔네? 아니면 온도가 바뀌었네? 압력이 바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물리학원이니까 충돌했어. 아니면 힘이 가해졌어. 아니면 그런 것들. 예. 마찰이 생겼네. 뭐 이런 거. 그럼 변화 패턴이 바뀌는 지점 얘기하는 거고, 0을 찍는 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Y가.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Y가 마에서 풀 또는 풀에서 마로 바뀌어요. 지금 무슨 얘기? 방향이 전환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도 한번 보셔야 돼요. 기울기가 우리 앞에서는 뭐 순간 평균 기울기 뭐 이런 거 나눴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울기의 단위만 볼 거예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숫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건 그래 뭐 T도 주고 V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이제 미지수라 이니셜? 뭐 하여튼 T, V 뭐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잖아. 단어가 아니라 영어 이니셜이잖아. 중요하지 않아 저것도. 왜? 모르는 숫자라서 저렇게 준 것뿐이에요. 미지수니까. 수학의 X, Y, Z 대신에 과학에서는 뭐 얘가 의미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이다, 속도다, 가속도다. 그래서 이니셜들을 붙여주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쫄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거 보인다고. 자, 물리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크기를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숫자만 딱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4인데?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나는 이 뒤에 붙어있는 단위를 봐야 돼요. 얘가 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 여기 지금 책에도 기울기 계산하는 방법 쭉 주어져 있는데, 아니 우리 초딩 수학 때부터 기울기 구하는 거 뭐 나는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 어쨌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계산하는 게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울기 계산하는 거 누가 못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다 외웠잖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나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다시, 계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기울기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X 증가량 4분의 40이니까 얼마냐면 4분의 40은 10 나와요. 근데 이 숫자 10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얘의 단위를 봐야만 하는데
기울기 우리 계산 어떻게 했냐면 y를 x로 나눠줬거든. 따라서 단위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붙여주느냐? y의 단위를 x로 나눠주세요. 이러면 결론. 정리하면 미터 퍼 세크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 가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가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이거 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에서부터 50까지 속도가 증가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델타 V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도의 변화,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했냐면 가속도는 1초에 변하는 양 얘기하는 건데 4초만큼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에다 시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에다가 곱하기 4 해서 40 나왔던 거고 처음 속도에다가 40 더해서 50 나왔던 거예요. 식으로 정리하면 자, 얘를 V0이라고 합니다. 보통 처음 속도라서 0 붙여주는 거고요. 현재 속도라서 그냥 V 써요. 이러면 V에다가 현재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AT인 거야.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상에서 그냥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식이라고 외워두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식이라고 외워두면 언젠간 또 여러분이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는 시기가 와요. 그럼 망한 거야. 알겠지? 예, 안 돼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저 면적도 보셔야 돼요. 면적도 계산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단위가 훨씬 중요한 거고요. 볼래요? 여기서도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면적을 이렇게 네모와 세모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모는 넓이가 40 나올 거고 세모는 얼마나 나오니? 4에다가 40이니까 160, 8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두 개 더하면 120 나오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 계산해 봅시다. 면적은요, 네모가 기본이에요. 그쵸? 면적은 네모가 기본이고요. 2분의 1 곱하면 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아주 어려우면 사다리꼴이거든요. 기억하시고. 면적을 구할 때 일단 네모가 기본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y와 x를 곱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시겠죠? y와 x를 곱한다? 그러면 계산은 누구나 합니다. 미리 계산했잖아. 저기에 120 나왔어요. 숫자만 봤을 때는 뭔 뜻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1도 알 수가 없는데 단위를 한번 볼까요? 단위를 봤더니 y와 x를 곱했기 때문에 y와 x의 단위를 그대로 곱할 겁니다. 해보니까 뭐 나와요? 이거.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미터만 남아. 무슨 이야기? 이거 거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리구나. 볼게요. 지금 이 네모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네모는 V0T야. V0T 플러스 요 세모잖아. 2분의 1에 델타 V가 요거지. 요게 T고요. 근데 델타 V가 AT였으니까 AT에 T 해서 이동거리구나 S라고 줬어요. 이게 여러분 공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프 넓이 구한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 외워서 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망한 거라 그랬어. 자,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텐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이면 우리 초딩 때 국어라고 외우지 않니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정리해서 암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유일하게 또 물리학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써먹어요. 그거는. 사다리꼴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네모에다가 세모를 더한다? 이것만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사다리꼴 넓이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 60에 2니까 120 그냥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네모세모로 나눠서 식에 대입해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걸 이제 공식화하는 게 문제인 거야. 하여튼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냥 사다리꼴 구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 계산 미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쭈루룩 늘어 쓴 다음에 지우세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묶어줘도 되고요. 계산이 중요하지 않아 절대. 일도 중요하지 않아.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은. 뭐가 중요해? 자료의 해석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면적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굳이 네모세모 나눈다? 아니요. 뭐하러요? 사다리꼴 아예 대놓고 구하는 식을 그렇게 외우는데 왜 그걸 안 써먹냐고.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모 더하기 세모 해서 사다리꼴 구할 필요 1도 없더라. 항상 단위가 중요한 겁니다. 단위가 중요해요. 알겠지?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또 사다리꼴 구하는 식을 한번 특징을 볼게. 윗변 더하기 여기죠. 아랫변 여기네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앞뒤를 바꿔줄게.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 더하기 50 나누기 2에다 곱하기 4 해도 식은 성립이 되죠. 요거만 따로 묶어서 볼게요. 요거만. 자, 그러면 10 더하기 50 나누기 2니까 중간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거잖아요. 그쵸?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 자, 책에서 좋아하는 이런 문자들 써서 표현을 하면 V1 플러스 V2 나누기 2라고 써요. 필요 없어요. 뭐라고 쓰면 돼? 한글로 써. 뭘 어렵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예요 그냥. 그러면 나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갖고 그래프를 잘라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게 평균 속도, 이게 평균 속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나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식들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은 가끔 써먹을 때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거기 책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식 중에 EAS는 V제곱 빼기 이제 V형제곱 이런 식은 가끔은 응용하면은 문제가 좀 쉽기도 해. 이유가 얘는 T가 안 보이죠. 시간이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남이 먼저 계산을 해줬어요. 땡큐야. 아주 베리 땡큐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시간 계산을 한번, 물론 이거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쓰면은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문제풀이가 한 번은 접히는 거니까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지. 간결해질 수 있어요.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아두면 나쁘지 않더라.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요런 식들이야 뭐 써먹을 수는 있죠. 다 이걸로 할 거예요. 다. 또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를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또 써먹기도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엔 두 속도의 중간값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12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뭐 오늘 할 거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기 12쪽에 나머지 내용들 그 밑에 보면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서 등속 원운동 나오죠.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이고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에서 진자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요. 왜냐면 진자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 우리 물리학 1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물리학 2에서 배워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별로 추천하지 않아, 물리학 2는. 자, 그 다음 우리 13쪽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분석과 변환 돼 있는데 변환 필요 없습니다. 변환 필요 없어요. 변환 필요 없고
분석하는 것만 좀 해볼 건데 칠판 정리 잠깐 하고 다시 되돌아올게요. 자, 이제 그 13쪽의 아래 확인 문제부터 일단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의 분석과 변환 뭐 요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용은 좀 알고 가자. 보면 기억 니은에 알맞은 값을 써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그려보세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할 필요가 없고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구간이 나뉘어 있는데 왜 이 구간이 나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지금 시간을 쪼개놨잖아요. 그때 Y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 A에서는 가속도가 3이야. A에서는 3이에요. 가속도가. 근데 A 구간은 1초니까요. 1초에 3씩 1초 변한 거니까 3만큼 플러스가 될 거고 왜? 플러스니까 B는 없네. 0이야. 그럼 이건 의미가 없지. 안 변했다라는 거고요. 곱하기 몇 초? 역시 1초. C는 마 3이네요. 마 3에 미터 퍼 세크 제곱에 1초. 그럼 마 3이죠. 자, 우리 여기 구한 이게 물체 운동 상태 변화잖아요. 지금 시간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구간 안에서의 전체 변화 값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구간이 1초밖에 안 주어져 있지만 그러면 A 구간에서는 3만큼 변하고 B에서 마이너스 3만큼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는 너무 쉽지 않니? 시간에 대해서 속도다 그러면 1 쪼갰을 때 0에서 얼마? 3까지 증가 A겠지? A 구간 이렇게 그 다음에 B 구간 변화 없을 거고 다시 감소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막 변환하고 외우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이건 그냥 너무 쉬운 게 변위의 자, 여기는 3이죠. 근데 B 구간에서의 변위는 얼마냐라고 돼 있어. B 구간은 3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속도가 1초 가니까 3m/s 곱하기 1 하니까 요 구간에서의 변위 요 면적이죠. 1 곱하기 3에서 3이죠. 직선 운동이라면 2번 그래프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3초까지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 자, 그래프 0 찍는 점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0 찍는 점에서 방향이 바뀌거나 하여튼 뭐 이게 생기는데 여긴 또 꺾인 점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네요. 그럼 여기서하고 여기서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어떤 패턴이 바뀌었나 봤더니 줄었다, 늘었네요. 속도가. 근데 전부 다 플러스거든요. 무슨 얘기? 속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의미하는데 운동 상태가 계속 플러스라는 건 방향이 바뀐 적 없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방향이 바뀌었죠. 그쵸? 멈췄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는 멈췄다. 0에서 3초까지 변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요세모 플러스 면적 구하면 2에 2, 4니까 2m. 요 면적 1에 1 하니까 0.5m. 두 개 더하라는 얘기죠. 2.5m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 너무 쉬워요. 이건 뭐 확인 문제니까. 근데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교재를 10분 활용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다 건드릴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실험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중학교 때 그 시간 기록계라는 걸로 많이 나와요. 또는 다중섬광장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실험을 해석하고 뭐 가속도, 속도 구하고 가속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속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 보면은 정말 정석대로 14쪽에 그 표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게끔 하죠. 이것도요, 우리 평균 속도를 구해서 가속도 구하는 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 위치를 참 이게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10cm 단위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3개냐? 하나, 둘, 셋, 3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6cm인 거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0cm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14cm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니까 얼마야? 18cm죠. 이거를 이제 구간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기록계에서 알고 있겠지만은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같은 거거든. 따라서 0.1 나눠주면 0.1초 동안이니까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0.6m/s가 나와요. 지금 이거 전체 구간에 걸린 시간에다가 이동거리 이걸로 계산을 한 거야. 이게 평균 속도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균 속도가 중간값이라 그랬죠. 얘는 몇 초일 때의 속도와 일치하냐면요 0.05초일 때의 속도와 일치해요. 요거 하나 알아두고요. 얘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0.1 나눠버리면 속도 얼마 나오냐면 1m/s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여기에서의 속도가 0.6, 여기에서의 속도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1이면 몇 초일 때 속도가 일치하냐면 요거와 요거 중간 속도 중간 값이니까 0.15초의 속도와 일치해요. 그럼 얘기 끝났습니다. 왜냐면 요 둘 사이의 속도가 이거를 헷갈리니까 각각을 A, B, C, D, E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B 지점의 속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둘의 평균값,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0.6 나누기 2 하면 0.8m/s가 됩니다. B에서는요. 또 하나. 속도가 0.1초 동안 0.4 변했기 때문에 A는 B보다 0.4가 느렸을 거예요. 각 지점에서의 속도 다 나와요. 1.2겠지? D는 1.6이겠죠? E는 2.0m/s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간값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계산 과정이 사실은요. 여기 우리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거랑 정말 조삼모사야. 조삼모사가 뭐 조금 모르면 3번 찍고 많이 모르면 4번 찍자 이 얘기가 아니고 조삼모사. 이거를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사실 다른 게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다만 그냥 좀 편하게 정리를 한 것뿐이다. 내용이 절대 다르지 않아요. 계산 과정도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표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중간값을 활용을 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가속도 구하는 게 여기 이 문제의 물음이었잖아요. 가속도 못 구할 거 없죠. 왜냐면 0.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운동 상태가 0.4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4m/s 제곱이네요. 알겠죠? 평균 속도를 알고 중간값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를 공식화해서 전부 암기하면 나중엔 공식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에 접근을 못하게 된다는 거. 망함. 알겠지? 자, 2번.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내려가는 기울기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이것도 사실 물리2 얘기거든. 그러니까 물리1에서는 저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세타예요. 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럼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받아. mg만큼.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이 빗면이 얘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합력 구하면 얘가 나와요. 주황색. 이게 실질적인 얘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고 각도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빗면에서의 이
힘 받는 방향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mg의 사인 세타와 mg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물리학 원에서 안 다뤄요. 뭘 안 다루냐면 지금 이렇게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n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수직항력을 물리학 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직항력을 이렇게 구해요. mg 사인 코사인 세타라고. 삼각함수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 이건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보면 mg 사인 세타가 바로 요 방향의 힘이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물체가 빗면 방향으로 나란하게 받는 힘은 mg 사인 세타라고 할 건데 이게 물체가 받는 힘과 같기 때문에 m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래버리면 질량 없어져서 결론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울기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일정하다. 근데 사실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면 중력 가속도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서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그대로 g 사인 세타 일정한 겁니다. 자,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위치를 측정을 한다면 시간당 위치 변화량도 일정하다. 이거는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왜냐면 등가속도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틀렸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려면 등속이어야 돼. 등속.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평균 속도를 구하면 평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봤죠. 앞에서 봤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 자, 이렇게 14쪽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15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콕콕 개념 확인하기. 콕콕. 자, 한번 콕콕 확인해 보지 뭐. 자, 운동의 표현. 이쪽 단어 뭐 쉬우니까. 철수가 동쪽으로 20m를 이동한 후에 방향을 바꾸어 서쪽으로 30m를 이동을 했다. 상황을 한번 보자. 철수는 동쪽으로 20m? 동쪽으로 20m 갔어요. 동쪽 20m. 다시 어떻게 했냐면 되돌아갔지 얼마? 서쪽으로 30m를 갔네요. 네. 철수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각각 써라.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한 거리니까 20 더하기 30은 50m. 그런데 변이는요. 실제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변이 쓸 때는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이는 서쪽으로 얼마? 10m다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걸 굳이 이제 부호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동거리에는 부호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동거리는 부호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얘는 스칼라라고 해서 크기만 따지는 물리량.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숫자만 써도 돼요. 관계가 없는데. 근데 동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그럼 서쪽은 마이너스거든요. 변이는 반드시 부호를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10이다. 방향을 부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자.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도 경로가 다르면 변이는 다르다. 아니죠. 왜냐면 변이라는 말 자체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 변이의 크기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위치의 변화는 일정한 거니까 얘는 변이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지. 네, 틀렸어요. 곡선 운동에서는 속력이 속도보다 크기가 자, 직선 운동일 때만 둘은 이퀄 같다가 성립하고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직선 운동이 아니면 속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크기만 봤을 때 속력이 더 커. 곡선 운동에서는 속력이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네, 틀린 거 없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뭐가 주어져도 관계없어요. 그래프는 무궁무진해. 단위를 봐, 일단. y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x의 단위가 세크란 얘기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울기의 단위가 뭔지를 알면 기울기의 뜻이 나오죠. 기울기의 단위는 y의 단위 나누기 x거든요. 해보니까 미터 퍼 세크에 퍼 세크거든. 그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평균 가속도 맞아요. 이거 그래프 종류마다 다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거지. 그게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면 이런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 이게 이 운동량이고요. 이게 시간이야.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뉴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알짜임이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공식으로 외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뭘 의미하는 거지?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자료가 돼버리는 거죠. 죽은 자료죠, 이거. 그러니까 자료를 잘 활용을 하고 싶으면 특히나 그래프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게 별로 좋진 않아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또 강조하지만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또. 자, 네 번째, 가속도의 방향과 물체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증가한다. 아니,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플러스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증가한다 이 얘긴데 플러스로 같은 방향 당연하죠. 뭐 됐고요. 세 번째, 다음의 여러 가지 운동에서 평균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써라. 동쪽으로 10m/s. 동쪽을 플러스로 볼까요? 그냥 플러스. 동쪽으로 10m/s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해서 0이 됐네? 속도, 운동 상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가속도는.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얼마나 변했니? 물어보는 건데 2초 동안 10 변했으니까 2초 10 해서 얼마? 마이너스 5m/s 제곱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10 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자동차가 2초 후 서쪽으로 10 m/s 속력으로. 자, 이거는 좀 문제가 되네요. 이게 0이 아니라 마 10이네. 풀 10에서 마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속도의 변화는 줄은 거예요. 처음에 플러스였다가 줄었잖아요. 줄어서 0 찍고 마이너스 내려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고 전체 속도의 변화는 20인 거네요. 20만큼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했다.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 나온다? 마 10m/s 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이런 건 주의해야죠. 이건 쉬운 건데 이건 멈춘 거니까 얘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주의. 동쪽으로 10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속력이 증가해서 2초 후에 16m/s. 얘도 플러스네요. 그렇다면 변화 방향은 플러스니까 일단 부호는 플러스인데 전체 변화가 얼마나 생겼냐면 10에서 16이니까 6만큼 생겼고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3m/s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로 넘어갑니다. B. 자,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 가속도 운동하지 않는 경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속도 운동한다는 거는 가속도 자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인데 이거는 단위 시간 단위졌지. 그래서 델타 V를 T로 나눠줄 필요가 있어서 정의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가속도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걸 보면 돼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요.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에요. 알겠죠? 어차피 시간은 항상 주어지는 거니까 시간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양수야. 그래서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 즉 운동 상태가 변하나 안 변하나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지표면 위에서 자유낙하한다. 속도가 변해요. 운동 상태가 바뀌잖아요. 자유낙하는 멈춰 있는 거야. 0m/s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고요. 등속 원운동 이거 아까 우리 했었지. 등속 원운동은 뭐의 일종이다?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어떤 가속도? 구심가속도라 그랬어. 구심가속도. 예, 이거는 안 나와요. 물량원에는 물리2에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지금 등가속도가 아니잖아. 그냥 가속도니까.
지하철역에서 일정한 속도, 자 이런 거 나온다 그랬지?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속력 또는 정지에 있는, 다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더라? 이거 딱 묶어갖고 그냥 얘네는 델타 V가 0이요 라는 뜻이죠. 지하철역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무빙워크, 델타 V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0이죠. 예? 굽어진 도로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 자 지금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 뭐라고? 굽어진 도로네. 그럼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길이 이래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였는데 여기서는 이쪽인 거고 여기서 이쪽인 거고 매 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 이거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운동 상태 변화가 있는 거죠. 그치? 만약에 직선 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달린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그러면 운동 상태 변화가 없는 건데 이러고 가는 거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 운동이 아이고 가속도 운동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운동과 운동의 종류를 옳게 연결을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운동, 에스컬레이터는 등속 직선이니까 속력도 일정, 방향도 일정. 뭐예요? 요거네요. 기억. 연직 위로 던졌어요. 연직 위로 던지면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 50m/s로 던졌어요. 중력 가속도는 10입니다. 이래버리면 꼭대기면 물론 이제 0m/s 멈추는 거겠지. 몇 초나 걸릴까 봤을 때 50에서 출발했으니까 1초에 10씩. 얘는 지금 만약에 중력 가속도 방향 이쪽을 플러스로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주는 쪽으로 가야죠. 플러스라서. 그러면 얼마나? 5초 걸리겠네요. 왜? 1초에 10이니까 여기까지. 이것도 시계 대입하면 뭐 나와?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5,000원 있어.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야. 몇 줄 살래? 5줄. 이거는 나온다고.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안 돼요. 거리 구하는 것도 하나만 할까요? 거리 구하는 거? 높이 구하는 거? 높이 구할 때는 항상 뭘 떠올린다? 평균 속도를 떠올리세요. 평균 속도 25거든. 왜냐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니까 25, 1초에 25 평균으로 갔는데 그게 몇 초 걸렸니? 5초 걸렸어요. 그 거리 얼마야? 125. 그냥 나와요. 이거를 뭐 S는 V정 T에 뭐 좀 대입하려고 하면은 어디다 뭐 넣어야 되지? 어디다 뭐 넣어야 되지? 막 고민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식 외울 이유가 1도 없다는 거. 자,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방향은 안 변해요. 근데 속력은 변하죠. 이게 결국엔 등가속도인데 직선 운동이네. 자유낙하와 같은 거지. 회전하는 선풍기의 날개. 이거네요. 등가속도 운동인데 방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해. 근데 방향이 변해요. 방향이 변하는데 속력은 일정한 거. 이때 속력은 이제 선속력이라 그래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의 접선 방향 속력 얘기하는 거. 이건 안 변해요. 속력 크기는 안 변하는 거지. 속도는 변하더라도 방향이 바뀌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이제 포물선 운동이죠. 이거는 속력과 운동 방향. 이건 통합과학에 나온다. 그쵸?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쪽 거기 개념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네모, 잠깐 확인 네모 이거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는 뭐 제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쉬우니까 네모 확인이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은 탄탄 내신 다지기와 실력 올리기 요거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뉴턴 제1, 2법칙 들어가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초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거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풀려야 돼요. 뭐가 풀려야 되냐면 뒤쪽에 수능 도전하기라고 하는 이쪽 단원 요 페이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39에서 41쪽까지인데 이쪽 단원이 소위 얘기해서 킬러 파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계산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계산이 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공식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식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에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버릇이 좀 들어있다면 그걸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풀립니다.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또 이런 팁들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완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다시 풀러 되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꼭 기억할 것, 계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버릇을 좀 바꿔봅시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